오늘 첫 번째 주제가 정성과 정량적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레시피를 보시면 제가 임의로 그냥 작성한 거니까 이거 믿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의 소스 회사들이 또는 메뉴 개발자 분들이 그람수로 되어 있는 레시피들을 제가 백분율로 환산한 거죠. 환산하면 액상 부분과 분말 부분이 나눠질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나누셔야 돼요.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죠. 어떤 성분인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사이즈인지, 그리고 그 제품이 브릭스가 어떻게 되는지 성분 분석을 이 안에 다 녹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3자한테 내 소스는 이런 겁니다. 소통이 되세요. 이게 통역의 하나의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회사들은 이렇게 소통을 하니 내가 오뚜기 케찹을 썼는지 뭐 청정원을 썼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제조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소스가 몇 프로인지, 원래는 그람수로 다 되어 있던 제품들이었잖아요. 100%로 환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내 양념치킨 소스에 사과 퓨레가 6%가 들어갔네. 그람수로 했었을 때. 근데 6%가 이런 맛을 낸다고 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원료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관능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소스를 잘 만드는 노하우예요. 일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증점제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런 산탄검 같은 경우도 0.2% 정도가 들어갔을 때 점성은 어떤 건가? 내 소스를 먼저 파헤쳐 보셔야 돼요. 전분은 얼마나 들어갔는데 전분이 빠지면 이게 더 올라가야겠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뭐 쫀득쫀득해지고 이상해지죠. 좀 뭔가 젤리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단어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액상과 분말이 나눠져 있을 거고 원료는 브랜드, 아까 말씀드린 뭐 사이즈, 형태, 분말, 후추도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프레이크 타입 또는 그 메쉬마다 사이즈마다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 딱 기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내 함량이, 내 소스가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끝날 때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주관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관능이에요. 관능. 객관적인 기계치에서 오는 관능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회사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생각하실 때. 이 제품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과를 가세요, 외과를 가세요, 또는 여기 오지 마세요. 안 아픈 거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뭔가 MBTI를 이걸로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내 제품을 분석을 맡겼더니 이거는 실온이 안 나와요. 또는 냉동밖에 안 돼요. 냉장밖에 안 돼요. 1차 가름을 질 수 있는 규격이 이화학 분석치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는 최소 4가지를 여러분들의 소스를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브릭스, 고형분, 그리고 염도, 그리고 pH, 얼마나 새콤한가, 그리고 점도까지. 이 점도를 되게 무시하는데 점도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스 회사들한테 내가 괜히 갑질을 아닌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점도 하나 때문에.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소스에 대한 색깔, 텍스처 같은 것들이죠. 뭐 끈적거림이나 아니면 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적인 분석에서 마늘의 사이즈, 허브의 사이즈, 후추의 사이즈, 그런 모양이 칼로 썰었는지 아니면 그냥 밀링을 했는지 여러 가지 분석적인 부분을 진짜 기계에서 수치를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주관적인 분석으로 다 나열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향미적인 특성이 향수를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와인을 테스팅하시는 소믈리에들이나 다 이런 쪽에서 디테일하게 누가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소스를 카피할 때나 소스를 만들 때 좀 더 미세한 맛의 표현을 하시면서도 공감을 얻어가면서 이제 그 주도 조건이 넘어가겠죠. 와인도 그대로 이렇게 표면적인 냄새를 맡는다라는 게 아로마라고 하면은 쉐이킹을 하죠. 뭐 몇 년, 몇십 년간의 그런 독해향을 일으켜서 깊게 마시죠. 또 입에서 옹골옹골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억의 축이죠. 기억의 하나의 축.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만져보거나 입에서 계속 몸을 거려보거나 눈으로 확인하고. 구강적인 텍스처도 기계적인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되게 쫀득하고 경도가 있는 그런 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누구나가 기억에 오잖아요. 근데 그 미세한 부분까지도 더 딥하게 주관적인 나의 관능치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를 그냥 쫙 찍어 먹어서 내가 기계처럼 막 확 나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따가 관능을 보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릭스라고 하면은 포도나 수박이나 이런 딸기나 이런 브릭스 기기로 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소금물을 물에다가 1%의 소금을 녹이면 브릭스는 1브릭스예요. 지금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100g에 브릭스를 측정해 보니까 12브릭스가 나왔어요. 되게 달콤하고 새콤하고. 근데 거기에 모든 것들은 당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당분의 이런 맛의 성분은 이런 성분이에요. 녹아있는 수용성인 고형분의 함량을 브릭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소스도 브릭스가 올라가면 다 당분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장도 브릭스가 한 33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설탕이에요? 아니죠. 다 소금이죠. 예를 들면 맛성분, 이런 뭐 여러 가지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도 브릭스가 나와요. 브릭스라고 하는 거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물에 녹을 수 있는 맛성분들의 합이 브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0브릭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50브릭스면 물만 50%고 나머지는 영양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보존성은 또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측정값이 소스 회사에서 소스를 주었을 때 검수의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브릭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시인데 교대 쪽에 이런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브릭스를 가지고 이 국에 매일매일 인스타에다가 올리시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해요. 어제는 8.5브릭스로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손님한테 약속을 하고 있죠.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8.6브릭스로 우리 제품 나왔어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이 매장에 식품화라고 할까요? 이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어느 때는 되게 묽게 먹었어. 왜 묽었지? 물 탔나? 의심한단 말이에요. 소통의 부재. 그러면 이 오늘에 대한, 이것도 매장에 가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장에 가면 오늘의 곰탕의 진함 정도는 우리는 8.5브릭스로 맞췄습니다 라고 소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부위가 달라질 것이고, 아무리 정육점한테 뼈다귀를 받아서 끓이고, 또 끓이는 사람이 매번 다르고 쉬는 사람이 있고, 사장님, 주방장, 조리원 다 다를 텐데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검수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들한테 약속을 하는 약속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염도까지 하면 너무 좋으시겠죠. 근데 이 8.5브릭스에서 왜 자신 있게 여기다가 이걸 기재했을까? 제 생각엔 다른 옆에 이 기계를 알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옆에 곰탕집을 분석했을 거예요. 나보다 덜 진하다. 왜? 묽다. 7브릭스나 6브릭스나 5브릭스가 나오는 곰탕집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8브릭스 이상을 있어. 나보다 높은 애들은 별로 없어. 그러면 이분들은 자신 있게 기재를 하겠죠. 저도 분석을 안 해봤긴 했지만 이 정도의 진함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맛성분들 인지질이나 뭐 지방이랑 유화가 돼가지고 그 유화값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뿌옇게 유화된 곰탕의 브릭스가 이 정도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가게인데 이분들보다 더 맛있게 진하게 하고 싶어. 데이터로 가셔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얘네보다 내가 더 맛있지 않아? 이런 거는 이제는 지우셔야 된다. 이 데이터로 소통을 해야 된다. 옆에 있는 분들도 관능적인 데이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브릭스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아셔야 되는 게 소스를 만들 때 주로 이런 부영제 역할을 하는 저당이라고도 하고 저감미당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이런 물엿, 또 이런 고가당, 음료 쪽에 많이 쓰죠. 근데 이 세 가지 다 관능을 보셔야 돼요. 만드는 방법도 틀리고 단맛도 틀리지만 텍스처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피할 때 이거는 물엿으로 많이 만든 양념치킨이야 또는 고가당으로 만든 것 같아. 이거는 자기의 기억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바디감을 브릭스라고 하는 거, 이 제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브릭스가 올라가요. 그러면 보존성이 높아지죠. 그런 개념에서 부영제라고 하는데 단맛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이론치, 그 정성적인 부분에서나 정량적인 부분에서 느낌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제 술 먹고 오늘 커피 마시고 오늘 배고프고 또 여러 가지 컨디션이 다른데 내가 설탕 1을 기준으로 해서 식품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보통 이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데이터 값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야지 혼란이 없잖아요. 이 포도당도 되게 막 단맛이 시원하고 사르르 없어지는 느끼하지 않는 그런 단맛인데
1의 기준에서 한 0.6에서 60%죠. 100% 기준에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감도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엿도 마찬가지예요. 물엿 그냥 집에 있는 올리고당이나 물엿 같은 거 그냥 마셨을 때 설탕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정도 느끼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도 1대1로 동량으로 10g 물에다가 희석해 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그럼 이런 단맛의 차이가 있구나. 처음부터 설탕은 탁 올라갔다가 쭉 가는데 올리고당 같은 경우나 말티톨 같은 경우는 탁 올라오지 않고 미지근하게 뭔가 계속 쭉 가네. 뭐 이런 그래프도 나름 와인을 먹을 때처럼 막 뭔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래야지 나의 관능이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계속 할 수 있고요. 말티톨, 솔비톨 뭐 이런 것들, 올리고당 요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좀 일단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감미당은 부영제로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가면 유통기한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저감미당을 많이 써요. 왜요? 100%에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엿 100%보다 훨씬 더 저당이죠. 그래서 저당 개념의 제품들을 뭐 개발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설탕을 줄이고 싶은데 설탕 대신에 물을 넣으면 묽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넣는 거예요. 텍스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아마 외식업 하시는데 식품의 개념까지 생각해야 돼? 나 장사하기 바쁜데? 그런 것처럼 이런 첨가물 되게 조심스럽게 쓰셔야 돼요. 색소, 마카롱 만들 때 색소 많이 쓰시죠? 마카롱도 타르색스가 많아요. 그래서 인공 색소에. 그것도 허용치가 있어요. 근데 허용치를 무시하고 나는 식품이 아니지 외식이지 라고 하고 첨가물을 엄청 넣어요. 그거 다 타르색소고 발암물질이고 그거를 밀키트로 만드실 때 딱 보니까 레시피를 보고 이제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한참 초과됐어요. 색깔이 너무 이쁘고 온라인에서 내가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막 다 넣어요. 근데 그게 다 발암물질이고 그거를 식품으로 허가받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식품을 바로 이해하자 저는 계속 외치고 싶은 거고요. 염도가 세면 셀수록 보존성이 좋죠. 짠맛은 희석을 해라. 뭐 설렁탕 농축액을 만든다. 순대 농축액을 쓰고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뭐 염도가 8%에서 뭐 12%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게 실온이나 냉장으로 유통기한 한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염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염도. 아까 브릭스만큼 중요한 게 유통기한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에 대한 거를 식품회사하고 논의할 때 내 염도 너무 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나는 지금 냉면 육수를 내 매장에서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OEM을 해야 돼. OEM을 했는데 염도가 낮아요.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나온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도를 올려주세요. 농축 타입으로 개발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매장에서는 희석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좀 더 멀리 오랫동안 안전하게 만드시려면 내 레시피를 농축 타입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농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축된 타입으로 만드셔서 매뉴얼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물이 90%인 뭐 냉면 육수를 계속 이렇게 헤비하게 냉동시키거나 보존성 없게 만드실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론적으로 이따가 레시피 교육을 드릴 때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염도는 꼭 짜다 뭐 싱겁다의 개념이 아니라 식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기계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식품회사에서 쓰는 것들이고요. 그냥 간이 염도계로 쓰셔도 되고요. 이것도 제가 연구원일 때 그냥 노트했던 걸 그냥 대충 저장해 놓은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많이 바뀔 수 있어가지고 이런 양식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각 매장들마다 내가 쓰고 있는 양념장에 대한 소스나 양념장 원료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검사를 하려고 지금 오늘처럼 카피를 하려면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소스들의 뭐 농축액이든 염도나 브릭스를 다 측정해가지고 내 데이터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눈 감고도 소스를 만들어요. 이런 염도와 브릭스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 좋은데 딥하기 어렵다 그러면 야, 그 내 소스의 전체염이 몇 프로인지 측정해봤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소스의 염도가 한 3%짜리면 그러면 3%에서 한 10%를 내려볼까? 0.3%를 내려볼까? 근데 그걸 간의 기별이 잘 안 들어. 0.5%까지 내려봐.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짠맛 줄여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 소스에 대한 염도, 브릭스, pH 점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누구하고 제3자하고 소통할 때 나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피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기도 전에 이 회사의 소스를 분석해 보니까 염도가 5%짜리야. 그러면 저는 레시피를 제가 이따 보여주겠지만 카피를 했어요. 1차 레시피를 작성했어요. 근데 만들어 봐야 돼요? 아니요, 안 만들어 봐도 돼요. 왜요? 내가 쓰고 있는 원료들의 염도를 알기 때문에. 그럼 제 레시피에 곱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내보고 8%예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 만드는 거죠. 애초에 그런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염도의 에피소드인데 염도가 꼭 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간과 뭐 여러 가지 미생물 억제와 여러 가지 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염지를 많이 하죠. 불고기도 하시고 고기를 많이 취급하시고 치킨도 많이 하시죠. 텀블러라고 하는 이 대형 통돌이에 넣고 아불가에서 염지제를 넣으면 조미가 되는 거죠. 조미가 되는데 염도가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보습제나 좀 MSG나 이런 것들 넣긴 하지만 이 보습의 역할을 하는 소재들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야지 염이 들어갔을 때 수분을 제어하는 육즙을 가다둔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런 마스킹 용도의 뭐 후추, 마늘, 양파, 생강분 이런 농축액들 들어가죠. 그리고 염도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설탕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산염이라고 하는 첨가물을 가지고 소스 회사에서 아니면 염지육 회사에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염도의 개념이 내 소스가 내 고기에 들어갔는데 막 조리를 했는데 뻑뻑해. 그런 것들은 첨가물로 요즘에는 많이 케어를 하더라고요. pH는 신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맛. 마찬가지로 이런 보존성이나 유통기한에 되게 많은 기여도가 있는 제품이죠. 뭐 잼을 만들 때도 한 가지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잼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 또는 옆에 어떤 잼을 만들겠다 집에서. 근데 pH가 이 정도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 계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쫀득하지도 않고. 그래서 팩틴이라고 하는 거 많이 있죠. 시중에 젤라틴이나 팩틴. 그 팩틴이 이 pH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냥 비싼 거 많이 넣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게 R&D의 그런 이론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런 거 무시하고 하게 되면 비싼 팩틴가루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면 원료들을 쓸 때 원가도 낮춰지겠죠. 제 후배가 팩틴을 막 1점 몇 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여기 전등에다가 놓고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얇게 해보니까 팩틴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결정처럼. 개화가 안 된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pH가 너무나 시커멓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구연산, 무수구연산이라든지 DL 사관산 이런 것들을 넣으면 pH가 훅 떨어져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pH 떨어지기 위해서 식초를 넣거나 뭐 빙초산을 넣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첨가물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딸기의 pH가 어쩔 수 없이 50% 이상 들어가는데 pH가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분들을 0.03%, 뭐 0.05%. 이건 그렇게 크게 이슈가 없어요. 이 첨가물은. 근데 이 밑에 있는 첨가물들은 조금 이슈가 있는 첨가물이어서 제가 색인을 한 거고요. 저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써요. 이 두 가지 제품 분말을 0.1%로 물에 희석해서 관능도 보셔야 돼요. 저의 관능은 무수구연산은 뒤에서 새콤함이 확 올라와요. 근데 사과산은 딱 먹자마자 새콤달콤처럼 막 침이 막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으로만 이 신맛을 체험한 것도 있고 아니야 나는 바로 첫 입맛에서 확 새콤달콤처럼 나와야겠어. 그럼 사과산을 좀 넣고 두 가지 다 밸런스를 맞추려면 뭐 몇 프로. 나만의 레시피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럼 pH 되게 중요하고요. 소통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외식업 하시잖아요. 셰프만 있는 분들하고 좀 얘기가 다르게 여러분들이 외식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인이 맨날 들어와요. 김치찌개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뭐 백제 김치찌개도 한 350개가 됐나? 하여튼 그런 분들도 보시면 이게 영양사들이 하도 맨날 만나는 영양사들이 맨날 클레임을 들어오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김치를 숙성을 시키되 한 가지만 주면은 다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안 익었다, 어떤 분은 잘 익었다, 어떤 장단에 맞춰줘? 이런 장단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껴넣었어요. 하나는 살짝 익은 김치, 하나는 익은 김치. 근데 어떤 걸 기재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pH를 그러면 여러분들 김치찌개 혹시 하시는 집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럼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그러면 만약에 김치찌개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일정한 pH 값으로 어떻게 제공하실 수 있겠어요? 김치찌개를 하셔야 돼 이제. 그게 김치 숙성도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이 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 숙성된 맛을 네. 부족할 때 배달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그 중국산 통에 들어가 있는 게 맨날 달라서 들어와요라고 하지만 찍어 보면 내가 항상 나갈 때 약속값이 뭐 5.5다 그러면 5.5에 항상 그거 하나 다 쿠킹 하셔가지고 다시 그 바트에 담으세요. 그럼 그거 볶음밥 할 때까지 다 쓸 때까지 pH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단순한 거잖아요. 그럼 pH 관리를 매장에서나 소스 회사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여기 에피소드처럼 뭔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식품에서의 물값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알칼리성이라고 하고 내려가면 산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 여러분들 지금 식초를 원샷 할 수는 없죠. 근데 탄산음료는 원샷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pH가 이 정도 범위 내니까 캔으로 진행했어도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나오는 거예요. 식초도 마찬가지고 pH 때문에. 여기는 브릭스가 올라가서가 염도가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pH가 낮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 하나 가지고 실온으로 2, 3년간 버텨도 된다. 이런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만큼 pH 때문에 염도가 없어도 브릭스가 없어도 실온에서 버틸 수 있다. 그럼 아까 염도도 세고 브릭스도 세다. 거기에 pH까지 낮아진다고? 그러면 양념치킨 소스도 불고기 소스도 다 실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하지 않아요. 절대 상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점도인데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도 점도를 너무나 내 기준으로 내 관능으로 생각하세요. 일례로 에피소드 살짝 말씀드리면 어떤 제 친구가 떡볶이 브랜드를 하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였어요. 100개까지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회사한테 반품을 해요. 무대포. 갑자기 물 거졌다고 반품을 했어요. 자기는 원인 불명을 모르니까 점주가 물 거졌다고 클레임을 걸었대요. 그래요? 일단 반품이 들어왔네? 그럼 난리가 났죠. 500kg가 들어왔네? 근데 저희가 점도를 분석해 보니까 점주가 전에 납품받았던 소스와 요번에 들어왔던 소스가 느낌적으로 그냥 다른 것 뿐이었었어요. 점도라고 하는 개념이 제품의 이런 관능적인 부분도 뭐 테스트를 충분히 경험해 보셔야겠지만 브릭스가 높으면 점도가 되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소스 할 때 만들 때 이런 원료들을 가지고 점도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민감하다라고 하면 점도 때문에 이슈가 많고 소비자들하고 점주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맨날 클레임이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원료들 때문에 케어를 충분히 하고 있긴 있는데 클레임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점도계라고 하는 걸로 소스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진 않아요. 0점을 맞추기 위한 레버고요. 요거는 요걸 탁 치면 여기 있는 소스가 흘러내려와요. 여기 자가 있어요. 눈금자. 그래서 10초를 세요. 항상 똑같은 양, 항상 똑같은 온도, 그리고 내려쳤을 때 10초를 타이머를 재고 흘러나온 길이를 기준으로 잡고요. 오차 범위는 1.0 내지 뭐 이렇게 2cm에 따라 달라요. 5cm다 그러면 0.5cm가 될 수도 있고요. 15cm였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차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요 컨디션으로 재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것도 항상 일정하게 못 나오는데 소스 회사한테는 내 점수는 꼭 맞춰줘라고 하면 그거는 또 NG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부랴부랴 좀 빨리 끝내긴 했는데 뭐 충분히 소통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